에릭의 거장연구소 이윤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이다, 유가다 복잡한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뭐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진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휴전을 한다, 뭐 종전된다, 어쩐다 얘기는 많은데, 근데 일단은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에 극적인 영향을 줄 이벤트들은 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히 이제 매크로 단에서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유가입니다. 이제 결국 전쟁 전에 유가가 65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소강 상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80 후반대, 9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때 예측처럼 이제 구조적 유가가 될 텐데, 구조적 고유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뭐 이것 때문에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장기적으로는 이거에 이 세계 질서에 어떤 이 변화가 올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면 침체가 사실 이제 처음에는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그 숫자가 주는 공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뒤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더라도 이 올라갔던 유가가 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가 4월 중순까지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뉴스에서도 더 이상 분석을 하질 않아요. 이게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랑 주가가 둘 다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제 각자 시장에서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키워드는 이제 이 유가가 과연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가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요 그래프가 이 중동에서 이 유가 위기가 있을 때, 혹은 그 외의 이유들로 유가가 폭등했을 때 과연 경기 침체가 얼마 뒤에 왔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둔 도표입니다. 보시면 뭐 70년대 오일 쇼크 때라든지 뭐 90년대 걸프전이라든지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가지고 또 유가가 엄청 올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는 예외 없이 대부분 침체가 왔습니다. 뭐 제일 빨랐던 시기는 이제 오일 쇼크 당시에 유가가 상승한 이후 1개월 뒤에 침체가 온 적도 있고요. 그 뒤에 뭐 5개월 뒤에 온 적도 있긴 한데,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침체가 바로 이 과거의 패턴처럼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번 이란 전쟁을 제외하고 유가가 또 피크를 쳤던 시기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침체가 안 왔거든요. 그렇죠. 왜 안 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경기 GDP와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제 거시경제 이론이 ADAS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 수요와 총 공급을 망라해 놓은 건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이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실질 GDP가 얼마인지, 그리고 물가 수준이 얼마인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가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확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정한 의미는 공급이 줄어서,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보는 빨간색 그래프인 총 공급이 줄어서 이제 이 물가가 오르고 GDP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물가가 네. 오르면은 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당연히 줄이게 됩니다. 생산을 줄이겠죠. 뭐 고용도 줄이고 이제 제품 만드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요. 밑에 보시는 이 X축의 GDP 역시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패턴인데, 네. 그럼 앞서 봤던 이 도표에서 봤던 네 가지 사례에서는 모두 다 침체가 왔었잖아요. 다 이런 패턴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22년에는 왜 안 왔느냐? 22년에는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내리고 유동성을 엄청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한 21년, 22년 이때쯤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락다운도 풀리면서 보복 소비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됐다는 것은 이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밑에 X축의 이 GDP는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수요는 공급은 줄었지만 수요는 늘었으니까요. 근데 네. 공급은 줄고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21년, 22년에 인플레이션이 왔던 원인이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거를 토대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수요가 그때만큼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금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금리를 예정만큼 내릴지 동결할지 보고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총수요 곡선이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22년 패턴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경기는 그렇게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안 깎이는데 물가는 여기서 더 오르는 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연준이 그냥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서 보고만 있어서 경기 이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르지만 또 이제 실제 GDP도 감소를 해서 이 예전에 봤던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요런 게 지금 매크로에서 만약에 보는 여기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코로나 때는 네. 미국만 해도 거의 3차례 정도 그 엄청 보조금 많이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실 보복 소비를 또 할 수도 있었고 그런 투자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성격의 돈이 풀린 적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뭐 세금 환급이 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 규모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되면 일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소비가 상당히 견조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처럼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소비에 있어서 부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산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소비가 상승한 효과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0년부터 현재 26년까지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지금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막 갑자기 그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수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기본적인 관측은 유가도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네요. 네, 만약 이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되냐에 따라 좀 다르는데요. 대부분은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요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또 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연준이 결국은 방향성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대신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앞으로는 유심히 보는 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유가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물가를 앞단의 물가, 뒷단의 물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이제 앞단의 물가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가를 올리면은 그게 이제 소비자로 전가가 되지 전가될 않겠습니까? 수밖에 그게 이제 없겠죠. 뒷단의 물가인데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앞단의 물가가 먼저 자극을 받느냐 요거를 앞으로 좀 주시해 보는 게 향후 앞으로 이 경제 매크로 시나리오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연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연준이 어떤 대응을 하면은 좀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연준 입장은 지금은 관망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적인 영향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스탠스에서 만약에 좀 바뀐다. 유가가 진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구조적 고유가 65달러대에서 이제 80 후반, 90 초반대에서 유가가 계속 유지됐을 때 요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물가 방향으로 안 가서 이것 때문에 장기적인 금리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줄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은 네. 그게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이제 있습니다. 그때 그런 발언 한다는 거는 우리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상보다는 많이 안 내릴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인상은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22년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피해를.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한다면은 그때는 뭐 정말 물가가 22년 우리 그때 당시에 고통을 받았던 그런 수준이 되겠죠. 아까 표로 네. 되게 잘 한눈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이란 중동발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얘기해 주셨고
유가가 급등했을 때 몇 달 후에 침체가 온 경우가 있고 안 온 경우가 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PPI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네. 지금 뭐 AI 때문에 고용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안 그래도 고용이 침체가 돼서 요게 경제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짐이 주어진다? 요러면은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되고 고용 지표가 유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것들이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확신은 확언의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 사실 고용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네. 숫자로 보면은 너무 많이 줄긴 했잖아요. 근데 요 숫자가 AI 시대 AI가 도입된 지금의 미국 경제에 적합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결국에는 연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 보고 생산자 물가 같은 걸 좀 보면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이제 방향으로 갈지는 좀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좀 너무 질문이 많은데 오늘 아,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질문이. 침체가 오면 네. 주식 시장이 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침체가 오면은 네.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까지 계속 침체가 온다고 21년, 20년부터 한 5년, 6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침체가 결국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은 침체 가능성을 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나스닥이 뭐 92년 이후로 거의 최장기간 랠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에. 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시장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런 상황에서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침체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네. 요즘에 너무 어려운 게 네. 유가도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고요. 맞아요. 금도 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투자 공식 뭐 이런 게 지금 다 그냥 어쨌든 뭐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될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틀어지고 있어서 되게 우문인 것 같지만 여쭤봤습니다. 예. 침체가 오면 과연 주가가 떨어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표도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1개월, 11개월, 5개월 후 혹은 침체기에 아예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승률도 100에서 300까지 굉장히 큰 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이게 뭐라 그럴까요?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폭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걸 참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유가 상승이 기업한테 부담이 돼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공급을 줄였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 상승도 과거에 뭐 처음에 오일 쇼크 때 300% 올랐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낮죠. 65에서 한 120까지 올랐으니까 대략 한 뭐 2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피크치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을 줄 유인이냐, 8, 90대 계속 유지되는 게 앞으로 공급을 줄 유인이냐.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핵심 네. 지표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까 보여준 표에서 좀 다른 부분이 더 보였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가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크네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승폭 자체가 점점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그 이란의 국회의장이 엄청 자기 SNS에 툴툴거렸던데 기름 가격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가격은 지금 엄청 높은데 네. 선물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미국 애들이 좀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좀 영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기업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가에 반영을 하는데 요 기준이 되는 유가는 선물 가격이에요? 현물 가격이에요? 현물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백오데이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현물보다 선물 가격이 높은 게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 현물 가격이 더 높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미래의 원유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물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서 백어데이션이 발생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현물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유가가 결국에 선물 가격 기준으로 8, 90에서 고착이 되면은 그 입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요, 네. 대표님. 이 질문지엔 없지만 그 막 유가가 많이 올랐다, 고유가 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또 유가가 오르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뭐 어느 기간 내에 뭐 어느 정도 몇 달러가 오르면 그거는 고유가 시대가 왔다고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정량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정량적인 기준은 없고, 대부분 뭐 과거 오일 쇼크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기본 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략 한 세 자릿수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 정도 네. 상승을 하면은 이제 오일 쇼크가 왔다,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란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던 기간 동안 한국 정부도 엄청 발빠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원유 수급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2024년에 사실 홍해를 후티 반군이 한번 막았던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그 물동량 흐름이 많이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는 흐름이 확 줄고, 이렇게 희망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배가 훨씬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전쟁이 끝나도 좀 이제 국가들이 이 원유 수급처를 다변화시키고 이런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좀 어떤 이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그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변화.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제 이 관점.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올 것이냐.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일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비축량을 늘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화할 거라고 보는 게 주된 관측입니다. 뭐 사실 이게 이란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그 이란 전쟁 이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란 전쟁이 이거를 이제 가속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란 전쟁 이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은 마두로 체포가 있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베네수엘라가 원유 수출국인데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서 원유 수출국의 원유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중국 같이 미국과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의 원유 공급 라인을 미국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있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이제 네. 비축량을 늘리는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존 흐름이 있었다가 이제 이란 전쟁이 완전히 터지고 나서 야 진짜 미국이 국제 유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영향을 줘버릴 수가 있네라고 완전 확실히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와 이제 에너지 비축량 저장의 흐름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원자재들이 주목받는 게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출연 때 어떤 얘기 네. 해주셨었냐면, 저 말씀해 주셨던 지금 이제 비축량을 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네. 과거의 비축량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나오셨을 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당분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그때 해주셨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좀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공급망이 바뀌는, 그 원유를 중동에서 주로 가져가던 국가들이 이제 좀 다변화하는 것도,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번 출연 때도 이제 원자재 투자가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같이 엮어가지고 좀 어떻게 저희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우선 원자재가 유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앞으로는 국적 없는 자산이 좀 유망하게 많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국적 없는 자산.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가라는 꼬리표가 안 달려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거냐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블록화입니다. 이제 이
구획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미국 예전엔 서방이 한 팀이었다면은 이제는 유럽과 미국이 좀 다른 길을 가면서 유럽이 하나의 또 블록을 형성하고 그것도 이제 유럽과 대치하는 러시아라는 또 세력도 있고 중국이 또 이 미국이 해외에서 이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가 나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세력권을 또 늘리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 전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발을 빼고 네. 중동에서도 그렇게 예전만큼 강한 지배력을 못 보이고 있네. 호르무즈의 컨트롤권도 뺏겼네. 라고 네. 하면은 이 미국과 적대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세력권에 있는 미군 기지의 영향력이 약화됐구나.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이제 남중국해 필리핀 미군 기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 중국의 소망이 이 도련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때문에 그거를 계획대로 못 갔어요. 네. 근데 이제는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중동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였으니까 남중국해라고 다를 게 있나? 우리가 한 번 더 여기 한번 푸시를 해볼까? 네. 라고 하면서 또 이 남중국해를 위시로 하는 블록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퇴색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떤 국적의 꼬리가 붙는 자산들이 그만큼 약화가 되겠죠. 지금 예전 기준으로는 그 글로벌 ETF에서 미국 자산이 미국 주식 한 70%를 차지했거든요. 세계 지수에서. 네. 근데 미국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약화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70%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60%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그 부분,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지금 가장 먼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자산이 금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원유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비트코인도 그런 비슷한 성질의 자산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보셨을 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그럼 그 세 가지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뭐 원자재들이 또 있을까요? 우선 우라늄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만 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제 우라늄 우리가 이제 원유는 배럴 단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보통 이제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연료를. 네. 이게 한 지우개 정도 크기입니다. 작네요. 네. 그러니까 요 우라늄 펠릿이 이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를 나타낸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라늄 요 펠릿 하나에 원유 한 400kg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 에너지 네. 저장 효율에 있어서 우라늄이 다른 원자재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비축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라늄이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라늄 저장이 굉장히 쉬우니까.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거를 약간 에너지화 하려면 아주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핵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어쨌든 지금 가스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기름을 태워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짓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일본이 원자력에 올인을 하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2011년이었나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원전 가동률이 완전히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이 전쟁 이전에 또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자력이 슬금슬금 주목을 받으면서 가동률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라늄이 완전히 주목받는 요 촉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라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원자재는 없는 거죠? 일단 가장 이 접근하기 편한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원유라든지 천연가스가 있겠죠. 근데 원유나 천연가스는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이 공급망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좀 다각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원유 수입의 60%를 중동에서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으면은 공급망을 당연히 다각화하려고 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나라가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원유가 이 중동을 안 통과합니다. 희망 네.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중국으로 갈 때는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트에 있는 이제 브라질 원유를 또
수요가 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또 중동이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긴 합니다만 또 말레이시아도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또 말레이시아 역시도 이 중동 지역의 영향을 안 받는 지정적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LNG가 이 주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공급망이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원자재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진짜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 뭘 사느냐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는 하이퍼리퀴드라든지 이런데 이제 비교적 접근성이 좀 좋은 선물 상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도 사실 금 투자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 뭐 해야 되는지 뭐 사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라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뭘 사야 됩니까? 원자재는 대표적으로 그 방식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해지죠.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물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이 방식을 통해서 블랙체인 방식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접근성 좋은 방식이 또 ETF가 있습니다. 뭐 금 ETF, 우라늄 ETF도 우라늄 있고요, ETF. 원유 ETF도 있고 그건 이제 원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고 원물 원자재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원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 같은 정유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카메코라는 캐나다의 원자력 기업입니다. 카메코. 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라늄 시장은 지금 독과점 시장이거든요. 상위 3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위는 그 카자흐스탄 기업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영국 시장 런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카자흐스탄의 이 뭐 정치적인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3위 기업은 지금 러시아 국영회사가 인수를 해버려서 요건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남는 2위 기업이 카메코라는 이제 캐나다 기업입니다. 요건 이제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어쨌든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는 뭐 캐나다라던가 브라질, 뭐 말레이시아 이런 곳들이 또 좀 많은 수혜를 받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지형도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런 수혜를 받는 나라도 있고 또 에너지 순수입국 같은 경우 특히 중동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1극 체제였을 때 그때 확립한 에너지 수입 루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이제 미국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면은 그 수입 루트가 많이 약화가 될 거니까 그런 데 의존하는 국가들은 좀 많이 피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국가들의 운명이 많이 갈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갈린다니까 이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방송은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보시고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도 보시는데 이미 잡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아주 이렇게 특정 어떤 원유를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있는 뭐 그런 사정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앞으로의 어떤 세계 변화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리밸런싱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라고 조언하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앞으로는 국가보다는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미국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있으면 이머징도 있어야 되니까 뭐 한국 주식을 가져간다든지 다른 이머징 국가 주식을 ETF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보편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극화 체제로 가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새롭게 블록이 형성되고 고착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만 있을 뿐. 그래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이제 테마로 구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어쨌든 자산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AI잖아요. 그러니까 AI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서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AI 주식이라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AI 주식에 해당되면은 유럽에 AI 주식이 있네. 그 주식이 유럽 주식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AI 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오늘 에릭의 거장연구소 이효수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